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눅눅한 빗물을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금기 대신 공단의 매캐한 소의 냄새와 정체모를 비린내를 머금고 있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이었으나 이제는 낡은 동맥처럼 버려진 부두와 공장지대 사이에 낡은 교정은 칙칙한 회색빛을 띠며 서 있었다. 인천 항만고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항만 인재를 길러내는 특성화고 같지만 실상은 오갈 데 없는 문제아들의 마지막 유배지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 바로 2학년 8반 교실이었다. 교장실의 낡은 가죽 소파는 앉은 사람의 한숨까지 빨아들이는 듯 푹 꺼져 있었다. 교장 황병철은 마른 세수를 하며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힐끔거렸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정장 차림. 언뜻 보면 평범한 초임 교사 같았지만 곧게 편 허리와 미동도 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에서는 서류 파일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영 선생, 황 교장이 간신히 입을 뗐다. 그녀의 서류는 이미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30살, 해병대 수색대 부사관 전역, 심지어 양성교육기관 교관 경력까지, 체육교사도 아닌 국어교사라니. 황 교장은 고개를 저으며 헛기침했다. 우리 학교, 특히 2학년 8반이 어떤 곳인지는 들어서 아시겠지요. 강지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거의 없어 오히려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폐급들의 집합소, 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전임자는 석 달을 못 버티고 윗궤양으로 실려나갔고 그 전전임자는 아이들이 던진 의자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거긴 교실이 아니라 정글입니다. 아니, 오염된 폐수처리장에 가깝지요. 저 가느다란 몸으로 그 짐승소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어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신화소설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 교장 선생님, 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해병대 수색대 훈련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생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 다음이 임무 완수입니다. 제게 2학년 80반은 새로운 작전 구역이고 그 아이들은 구조가 필요한 조난자들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황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에 결자의 도장을 찍었다. 쾅! 하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2학년 8반의 문은 찌그러진 철판처럼 을씨년스러웠다. 복도 끝! 햇빛조차 비껴가는 그늘진 곳에 위치한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과 욕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강지영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해병대 시절, 적진 침투 직전에 그 숨막히는 정적이 떠올랐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끼! 소음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30개의 남학생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경멸,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탐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교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부서진 책상 다리가 구석에 나뒹굴고 창문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벽에는 정체불명의 얼룩과 욕설이 가득했다. 교탁 위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지영은 그 혼돈의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교탁으로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전투화 스타일 부츠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와 씨발! 새로운 년 몸매 봐라.
뒷자리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선생 나이가 몇 개냐 남친은 있고.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뒤따랐지만 강지영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교탁 앞에 섰다. 그녀는 컵라면 용기를 한쪽으로 치우고 들고 온 출석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박태민, 2학년 8반의 실질적인 서열 1위. 다듬지 않은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듯 내려와 있었고 교복은 풀어헤쳐져 안에 검은 티셔츠가 보였다. 그는 턱을 고인 채 비스듬히 앉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호기심 대신 차가운 경계심과 권태가 서려 있었다. 조용히! 강지영의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교실의 소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길지 않았다. 박태민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덩치 큰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른바 행동대장 최동수였다. 무호, 조용히야. 새로 왔으면 신고식부터 해야지. 우리 8반 룰도 몰라. 최동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그가 손짓하자 다른 학생 하나가 낡은 대걸레를 들고 일어섰다. 대걸레 끝에는 더러운 걸레가 축 늘어져 있었다. 성적 희롱의 의미가 다분한 저열한 신고식이었다.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춤 한번 추시죠. 블루스 타임 어떠십니까? 최동수가 대걸레를 그녀의 앞으로 쑥 내밀었다. 박태민은 여전히 턱을 괴인 채 이 모든 상황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영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 했다. 강지영은 최동수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민 대걸레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얼음장 같은 것이었다. 블루스. 그녀가 낮게 되물었다. 나는 탱고를 더 좋아하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영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최동수가 내민 대걸레 자루를 왼손으로 낚아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최동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지영은 대걸레 자루를 지랬대. 사마 그의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발목을 정확하게 걸었다. 여기! 중심을 잃은 최동수의 거구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강지영은 그가 넘어지는 힘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최동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키왁! 강지영은 꺾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목덜미를 눌러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얼음 송곳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게 탱고의 기본 스텝이야.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트너는 따라와야지. 안 그래?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울거나 소리 지르며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던 여선생이 2학년 8반의 행동대장을 단 3초 만에 바닥에 처박아 버린 것이다. 강지영은 최동수를 제압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박태민을 응시했다. 박태민의 눈이 처음으로 가늘어졌다. 권태롭던 그의 얼굴에 흥미라는 감정이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의 담임이 된 강지영이다. 그녀는 교실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폐수 처리장이 아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내 작전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불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에 쓰러진 최동수의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강지영은 최동수의 팔을 탁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교탁으로 돌아와
출석부를 펼쳤다. C 번째 규칙, 수업 종이 치면 모두 자리에 앉는다. 때마침 본관에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움찔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지영이 출석부에서 눈을 떼고 다시 한번 교실을 둘러보았다. 야!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마치 조건 반사처럼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가 앉기 시작했다. 끙끙거리며 일어난 최동수마저도 제자리로 돌아가 씩씩거렸다. 오직 한 사람, 박태민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턱을 괜 채 삐딱한 자세로 강지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넌 나를 통제할 수 없어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했다. 강지영은 그를 향해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박태민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이름이 뭐지? 박태민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왜 내 이름 따서 딸이라도 치게? 지독한 모욕이었다. 교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몇몇은 침을 삼켰고 몇몇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눈을 빛냈다. 강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박태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췄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박태민의 책상 위, 그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박태민, 18세, 아버지는 인천항 부두 노동자시고 어머니는 5년 전 가출, 폭력전과 이범의 보호 관찰 중. 그녀는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그의 정보를 나열했다. 입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나 보네. 그런데 그 입, 보통은 가진 게 없거나 겁이 많은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무기지. 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정확하게 후벼 팠다. 네가 진짜 강한 놈이라면 그런 시시한 도발 대신 눈빛으로 말했을 거다. 강지영은 몸을 일으켰다. 이어서 박태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태민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앞으로 나 강지영에게, 그리고 이 교실의 그 누구에게든 성적 모욕이나 인격적 모독을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겠다. 신체 구조부터 사회적 역할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들었나? 그녀의 시선이 박태민을 넘어 교실 전체를 향했다. 대답? 박태민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인천항만고 2학년 8반. 버려진 항구의 낡은 등대 같던 그곳에 마침내 새로운 불빛이 켜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온기의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서치라이트였다. 첫날의 충격 요법은 효과적이었다. 2학년 8반의 물리적 소음은 눈에 띄게 줄었다. 대놓고 의자를 던지거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닌 정지에 가까웠다. 맹수들이 새로운 상위 포식자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과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성벽 안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강지영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영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녀의 강함이 얼마나 진짜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강지영은 그들의 성벽을 무턱대고 부수려 하지 않았다. 해병대 수색대의 기본은 정찰과 정보 수집이다. 적의 규모, 위치, 화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을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공격은 자살행위다. 그녀에게 2학년 8반 아이들은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구조해야 할 표적들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고 그들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턱을 고인 채 잠만 자던 아이가 오늘은 연필을 쥐고 있거나 늘 옆 친구를 때리던 아이가 오늘은 조용히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국어 수업 시간 강지영은 교과서 대신 얇은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현대시 한 편이 전부였다. 제목 작가 다 지웠다. 그냥 읽고 아무거나 느껴지는 걸 한 문장이라도 써봐. 욕도 좋고 그림도 좋다. 단 백지는 내지 마. 백지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식물인간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유인물을 받아들었다. 대부분은 엎드려 자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 모습조차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누가 누구와 눈빛을 교환하는지, 누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지, 누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지. 그녀의 시야는 360도 레이더처럼 교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교실 앞쪽 구석 창가 자리.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학생이었다. 김진호. 출석부 사진 속 그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왜소한 체격에 맞지 않게 헐렁한 교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했다. 그는 팔반의 공식적인 먹잇감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최동수 무리에게 둘러싸여 돈을 뜯기고 복돼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발길질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모든 폭력을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지금도 그는 유인물을 받아들고 펜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백지를 내면 안 된다는 강지영의 말이 그에게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이 정글 속에서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었다. 수업 종료, 종이 울렸다. 강지영은 유인물을 셔플하듯 걷었다. 대부분의 종이는 낙서나 의미 없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존나 지루함, 배고파,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강지영은 교실을 나섰다. 아이들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원래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최동수와 그 무리들이 김진호의 자리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다. 야, 빵 셔틀, 오늘 상납금 준비했냐? 강지영은 교실을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코너에 몸을 숨긴 채 열린 뒷문을 통해 교실 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최동수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진짜 선생 앞에서 얌전히 또 있으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여. 최동수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거해덩수! 교실 문 쪽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영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돌아와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애니오, 아까 제출한 유인물에 힘이 정이다라고 썼더군. 최동수는 움찔하며 올렸던 손을 내렸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강지영에게로 쏠렸다. 멋진 말이야. 마키아벨리도 비슷한 말을 했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말하는 힘이라는 게 고작 그거냐. 너보다 약한 놈을 괴롭히고 돈 몇 푼 빼앗는 거 그건 힘이 아니라 발악이라고 하는 거다. 동네의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녀는 최동수 앞에 멈춰 섰다. 190cm에 가까운 거구 앞에서도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진짜 힘은 나보다 약한 자를 지킬 때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김진호를 막아주는 다른 놈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게 힘이겠지.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건드리고 있잖아. 쪽팔리지도 않나. 최동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쪽팔린다는 말이 그의 영린을 건드린 듯했다. 뭐라고? 수색대에서는 말이다. 가장 약한 동료의 군장을 나눠서 짊어지는 훈련을 한다. 왜 그런지 알아. 그 한 명이 나고 하면 팀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거긴 진짜 목숨이 걸렸거든. 그런데 너희는 어때 같은 반 친구 하나를 나락으로 밀어놓고 있잖아. 그러다 너희 반 전체가 패급 소리를 듣는 거야. 멍청한 놈들. 강지영의 시선은 최동수를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교실 안에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박태민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분명 이쪽을 향해 있었다. 강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유인물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투명해지고 싶다. 강지영은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김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김진호 따라와. 그녀는 김진호를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다. 남겨진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최동수는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박태민은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강지영과 김진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교무실 옆 텅 빈 학생 상담실. 강지영은 김진호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김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왜 투명해지고 싶지? 강지영이 물었다. 투명해지면 아무도 널 못 보겠지. 그럼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테고. 김진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강지영은 주머니에서 접었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투명해지고 싶다라는 문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건 네가 보낸 구조신호. SOS다 맞나. 김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하. 신호는 접수했다. 이제부터 대응 작전에 들어간다. 작전명은 고스트 프로토콜. 네가 더 이상 투명인간. 고스트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전이다. 강지영의 눈빛이 교관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CEO 번째 훈련. 지금부터 나랑 눈을 마주치고 10초를 버틴다. 실시. 김진호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뭐세요? 해병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해보겠다라고 말하지. 넌 민간인이니 해보겠다까지는 봐 주겠다. 다시. 눈 마주치고 10초.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다. 강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진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지영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1초, 2초. 김진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금방이라도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강지영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5초, 6초.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너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다. 9초 후 10초. 성공! 강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진호는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고작 10초였지만 그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별거 아니지. 두 번째 훈련. 내일 아침 교실에 들어올 때 복도 끝에서부터 가슴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온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마. 딱 1초만 더 쳐다보고 내 갈 길 가. 할 수 있겠나?
김진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방금 전 10초의 성공 경험이 그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교실로 돌아가. 김진호가 상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져 있었다. 강지영은 상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김진호의 유인물과 최동수의 유인물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투명해지고 싶다와 힘이 정이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문장은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둘 다 이 정글 같은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유인물 하나를 꺼내들었다. 바로 박태민의 것이었다. 그의 종이에는 아무런 문장도, 욕설도, 그림도 없었다. 그저 펜으로 세게 눌러 쓴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고 공허한 점. 그것은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허무처럼 보였다. 강지영은 그 검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 보았다. 가장 위험한 표적이군. 폭발 직전의 폭탄보다 속을 알 수 없는 기뢰가 더 무서운 법이다. 박태민이라는 기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강지영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인천항의 잿빛 하늘 아래.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영이 학생 상담실에서 김진호와 고스트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동안 2학년 8반 교실은 다시 혼돈의 섬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동수는 교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씨발, 윤화적 발리게! 그의 무거운 구두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책상 다리를 부셨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최동수에게 쪽팔린다는 말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힘으로 억눌러 왔다. 물리적인 힘은 그에게 곧 권력이고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그런 힘이 난생 처음 보는 작은 여선생에게 단 한순간에 무력화되었다. 박태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최동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박태민에게 소리쳤다. 박태민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내가 뭘? 네오도 봤잖아. 그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 얼굴에도 침 뱉은 거나 다름없어. 이 새끼야. 내가 힘이 정이라고 했나? 그건 네가 한 말인데. 박태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관심했다. 최동수는 그의 싸늘한 반응에 더욱 분노했다. 박태민은 싸움의 왕이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최동수와 달랐다. 그는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단 한마디의 말이나 날카로운 시선만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그런 박태민이 지금은 모든 상황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야, 박태민, 설마 그년한테 쫄았냐? 그 말이 최동수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교실의 모든 시선이 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를 왕으로 섬기던 아이들의 눈에도 의심의 빛이 스며들었다. 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동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서늘하게 번뜩였다. 최동수는 그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태민은 자리에 앉은 채로 최동수를 압도했다. 한 번만 더 개소리하면 그 입 찢어버린다. 알았냐? 박태민의 말에 최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지영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가장 겁 많은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무기.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그의 무관심한 표정 아래 숨겨진 거대한 벽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강지영은 교실에 더 많은 변화를 심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문학작품 대신 신문을 읽게 했다. 사회 문제, 경제,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고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게 했다. 2학년 8반 아이들에게는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세계, 학교와 집, 그리고 싸움판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강지영은 그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신문 기사를 통해 그들이 사회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딴 걸 왜 읽냐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강지영의 끈질긴 시도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최동수는 불법 도박장 단속 기사를 읽으며 눈을 빛냈고 박태민은 청년 실업 문제, 기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순응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최동수와 그의 무리는 강지영의 통제를 벗어나려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들의 타겟은 여전히 김진호였다. 고스트 프로토콜 훈련 덕분이었을까? 김진호는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었고 눈이 마주치면 움찔거리기는 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는 최동수에게는 거대한 도발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 최동수 무리가 김진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지영이 김진호에게 빌려준 시집을 꺼내 든 한 명이 낄낄거리며 시집을 찢으려 했다. 야, 이거 봐라. 빵 셔틀 새끼가 시집을 다 읽네. 선생한테 꼬리 쳤나 보네. 야, 최동수, 이거 찢어버려. 김진호는 사색이 되어 그들을 말리려 했다. 하지만 힘없는 몸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했다. 그 순간 박태민이 자리에 앉은 채로 말했다. 그만해. 무심한 한마디였다. 최동수는 박태민에게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찢으려던 시집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그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귀찮다는 투였다. 최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집을 찢는 대신 바닥에 팽개쳤다. 그리고는 다른 무리와 함께 김진호의 어깨를 치며 교실을 나갔다. 그들은 박태민의 말에 복종했다. 박태민은 김진호가 바닥에 떨어진 시집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것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조롱이었다. 그는 김진호가 강지영에게 받은 도움을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무시했다. 그에게는 김진호의 작은 용기조차도 나약함의 한 종류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김진호는 화장실에서 최동수와 마주쳤다. 최동수는 혼자 있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야! 빵 셔틀! 이제 선생 뒤에 숨어서 나한테 명령 내리냐? 박태민 흉내 내는 거야. 최동수는 김진호의 멱살을 잡았다. 김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대답이 없어? 그 잘난 선생한테 배운 용기는 다 어디 갔냐? 최동수가 김진호의 머리를 벽에 박으려 하는 순간 김진호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저항했다. 그는 최동수의 팔을 쳐내며 소리쳤다. 나 빵 셔틀 아냐. 작지만 단호한 외침이었다. 최동수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 이 씨발 새끼가 진짜 미쳤나. 최동수의 주먹이 김진호의 얼굴로 날아갔다. 김진호는 그 주먹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고 쓰러졌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렀다. 박태민은 이 모든 광경을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보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왔었다.
그는 김진호의 멱살이 잡히고 그가 저항하고 결국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전부 지켜봤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그들의 싸움을 관망할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도 요동치지 않았다. 최동수는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김진호를 향해 침을 뱉고는 욕을 퍼부으며 화장실을 나갔다. 김진호는 홀로 남아 엉엉 울었다. 그때 박태민이 칸막이에서 나왔다. 그는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그리고는 김진호의 옆으로 걸어가서 쓰러진 그의 안경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안경은 바닥을 구르다 김진호의 손 가까이에서 멈췄다. 박태민은 김진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나갔다. 그는 김진호를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안경을 주울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한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였다. 그는 강지영이 말했던 약자는 도태된다는 믿음과 그 믿음이 무너지는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김진호는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주었다. 깨진 렌즈 사이로 박태민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김진호는 그에게서 아주 미약한 온기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김진호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강지영은 그의 빈자리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진호가 어제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동수는 보란듯이 깁스를 한 김진호의 손사진을 SNS에 올리고 비웃었다. 강지영은 그 사진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태민에게 다가갔다. 박태민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박태민, 너 어제 김진호가 화장실에서 맞은 거 알고 있었지? 박태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보고만 있었지? 왜 도와주지 않았어? 박태민은 피식 웃었다. 제가 왜요? 그건 그쪽 전쟁이지 내 전쟁이 아닌데요? 네가 방관했기 때문에 김진호가 다친 거야. 네가 조금만 나서줬어도. 강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무관심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 눈에는 김진호가 그냥 쓸모없는 먹잇감으로밖에 안 보여. 언젠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 나타나면. 너도 그냥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강지영의 말에 박태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버려지는 것.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버렸다. 그는 다시 버려지고 싶지 않아 힘을 키웠고 왕이 되려 했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왕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 박태민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인천항의 바다를 향해 있었다. 회색빛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겁게 일렁였다. 그 바다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강지영은 김진호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다음 날 그의 집을 찾아갔다. 허름한 빌라 옥탑방. 문을 두드리자 겁에 질린 김진호의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선생님, 우리 진호. 어머니, 진호 좀 볼 수 있을까요? 강지영은 김진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침대가 전부였다. 김진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강지영이 이불을 걷어내자 그의 얼굴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괜찮아. 김진호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강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호야, 너 정말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김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투명해지면 아무도 널 못 보는 대신 너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네가 겪는 고통도,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리고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야. 강지영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난 네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김진호가 제출했던 시 유인물이었다. 이 시의 제목을 알아?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시인 류시화의 시야.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 가끔씩 하얗게 눈 내리는 우체국 앞에 서서 낯선 얼굴에게서 강렬한 기분을 느꼈다. 무슨 뜻인지 알아. 세상은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모두가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어 해. 하지만 가끔씩 아주 작은 순간, 낯선 사람에게서 강렬한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나는 네가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강지영은 김진호의 손에 시집을 쥐어주었다. 이 시집을 다 읽을 때까지 내 눈에 계속 보이는 존재로 남아줘. 약속할 수 있어. 김진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강지영은 그를 안아주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김진호는 학교에 나왔다. 그의 얼굴에 난 멍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날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학교에 오자마자 강지영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 학교에 왔어요. 그래, 잘했어. 강지영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고스트가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진호다. 그냥 김진호.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오후 2학년 8반은 현장 학습을 떠났다. 강지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항의 한 부두로 갔다. 넓은 부두에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강지영은 아이들을 부두 한가운데에 모았다. 오늘 현장 학습 주제는 생존이다. 눈앞에 보이는 저 컨테이너 박스들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깨닫는지, 그것이 너희의 점수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삭막한 풍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영은 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생존의 의미를 읽어냈다. 저 컨테이너 박스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비만 맞아도 녹슬지. 하지만 서로 기대고 쌓이면 거대한 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그게 바로 팀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부터 팀이 되어야 한다. 강지영은 미리 짜둔 조를 발표했다. 박태민, 최동수, 그리고 김진호, 이른바 문제아 삼총사가 한 조가 되었다. 최동수는 불만을 토로했고 박태민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오늘 너희의 임무는 간단하다. 저 컨테이너 박스들 중 하나를 골라. 그 컨테이너 박스에 담겨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로 도와야 한다. 강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동수는 불만을 토로했고
박태민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김진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야, 박태민! 우리 그냥 가지 말자. 이딴 거 해서 뭐 하냐? 최동수가 말했다. 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야, 김진호, 너는 뭐 할 건데? 최동수는 김진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 컨테이너 박스에 적힌 숫자를 찾아볼게요. 숫자는 왜? 숫자를 찾아야 물건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진호의 말에 최동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 새끼, 아직도 이딴 거에 미련을 못 버렸네. 최동수는 김진호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박태민은 그런 최동수를 보며 피식 웃었다. 내온 혼자 해라. 나는 갈 테니. 박태민은 그렇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진호는 혼자 남겨졌다. 그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최동수가 다른 무리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최동수는 다른 반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김진호는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박태민이 김진호의 옆으로 다가왔다. 니 뭐해 빨리 안 가고? 박태민의 말에 김진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요, 왜? 나도 이딴 거 하기 싫다. 그런데 선생 말이 맞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박태민은 그렇게 말하고 김진호의 어깨를 툭 쳤다. 가자. 빨리 끝내고 가야지. 박태민과 김진호는 함께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박태민은 지리에 밝았다. 그는 능숙하게 지도를 읽고 김진호는 컨테이너 박스에 적힌 숫자를 찾아다녔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박태민은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옛 동네 양아치 우두머리 최철웅. 최철웅은 박태민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야, 박태민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 하냐? 그냥 현장 학습. 현장 학습 시발. 너 아직도 학교 다니냐? 이럴 시간에 나랑 같이 일하자. 한몫 크게 잡고 인생 역전하자. 최철웅은 박태민을 꼬드겼다. 그때 강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최철웅과 박태민을 보며 말했다. 학생들 현장 학습 중이니 방해하지 마세요. 최철웅은 강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누구세요? 이쁘게 생겨서 훈수질이야. 너 같은 년은 내가 한 달이면 끝장낼 수 있어. 최철웅은 강지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강지영은 몸을 숙여 그의 손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다. 최철웅은 비명을 질렀다. 키왁, 방금 불법 폭행 시도하셨죠? CCTV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 명예훼손의 협박까지 전부 증거로 남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당신은 당장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끝장내기 전에 내가 당신을 끝장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지영은 최철웅의 귓가에 속삭였다. 최철웅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강지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최철웅의 팔을 놓아주고 그를 노려보았다. 최철웅은 분에 못 이겨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박태민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강지영이 최철웅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말로, 논리로,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최철웅을 제압했다. 이게 진짜 힘인가? 박태민은 생각했다. 그는 평생을 주먹과 폭력만이 힘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에게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 힘은 주먹보다 강했고 어떤 폭력보다도 무서웠다. 강지영은 박태민을 돌아보았다. 이제 알겠니? 진짜 힘은 주먹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진짜 강한 놈은 약한 자를 지키는 법이야.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지켜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강지영이 자신을 지키려 한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천항 부두에서의 일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강지영이 문제야 집단 출신의 전직 학생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를 휘감았다. 그러나 강지영은 이 소문을 방치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2학년 8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식으로 사건 브리핑을 했다. 어제부로 인천교육청에 내 비공식적인 소문이 접수되었다. 인천항만고 2학년 8반 담임 강지영. 학생과 함께 불법 폭력 행위에 가담이라는 내용으로. 물론 사실은 다르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사실보다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너희가 어제 목격한 건 폭력이 아니었다.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준 사례일 뿐이지. 진짜 힘은 주먹에 있지 않아. 진짜 힘은 지혜와 용기에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려는 의지다. 이제 알겠나?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힘이란 곧 주먹이었다. 박태민은 그녀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제 그녀가 보여준 힘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견고한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박태민은 강지영을 찾아갔다. 교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태민은 강지영의 자리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강지영이 들어서자 박태민은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진짜 힘은 뭔가요? 네가 생각하는 힘은 뭐지? 주먹이요.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거요. 강지영은 피식 웃었다. 그건 힘이 아니라 폭력이야. 주먹으로 제압한 상대는 언제든 너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너는 그저 나약한 존재가 될 뿐이지. 진짜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상대방이 너를 존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힘이다. 박태민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힘으로 억눌러 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새로운 종류의 힘을 보았다. 선생님은 왜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내가 잘해준다고 생각하나? 네,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를 포기했어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런데 선생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강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박태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낡은 체육창고로 이끌었다. 이곳은 나에게는 가장 아픈 곳이야. 체육창고는 낡은 운동기구와 먼지로 가득했다. 강지영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샌드백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샌드백은 내가 해병대 교관 시절 한 후보생을 훈련시킬 때 썼던 거야. 그 후보생의 이름은 이준서. 너랑 똑같이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었지. 나는 그를 최고의 해병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끊임없이 주먹과 폭력으로 훈련을 시켰다. 내 방식대로 그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잃었다. 마지막 훈련에서 그는 죽었다.
강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태민은 난생 처음 보는 그녀의 약한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죽기 직전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교관님, 저는 교관님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겁쟁이였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먹과 폭력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아 오히려 그를 겁쟁이로 만들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그래서 나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강지영은 이준서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태민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선생님, 괜찮아요? 박태민은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강지영은 그의 손길에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박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어떤 시련을 주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강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박태민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강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진정한 가족을 느꼈다. 그는 강지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천항 부두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최동수 무리의 증언과 전직 학생 최철웅의 학부모 민원이 더해지면서 강지영에 대한 학생 폭력 및 부적절한 행위 조사가 시작되었다. 교육청 감사관 윤미정이 학교에 파견되었고 교장 황병철은 노심초사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강지영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르쳤다고요. 이건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교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입니다. 윤미정 감사관은 서류를 탕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규정과 절차, 그리고 증거뿐이었다. 강지영은 윤미정 감사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저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폭력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하시죠. 학생들 진술은 선생님의 주장과 다릅니다. 최동수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생의 상처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과 싸우다 생긴 상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제 압수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강지영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윤미정 감사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영을 문제 교사로 단정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준비를 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2학년 8반 아이들에게 퍼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강지영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박태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박태민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영의 전우였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건 우리 전쟁이다. 우리가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선생님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최동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박태민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저 감사관은 우리 말은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먹 대신 펜으로 싸우는 거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 모두 선생님을 위한 탄원서를 쓰자. 박태민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평생을 무력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탄원서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태민은 총괄 지휘를 맡았고 최동수는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김진호는 탄원서 작성을 맡았다. 그는 그동안 강지영에게 배운 문학과 감성을 담아 진심을 담은 탄원서를 썼다. 선생님, 저를 투명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용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탄원서에는 아이들의 서명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서툰 글씨로 자신들의 마음을 담았다. 그들은 주먹 대신 펜을 들고 강지영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날 오후 박태민은 김진호가 쓴 탄원서와 아이들의 서명지를 들고 윤미정 감사관을 찾아갔다. 윤미정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이 무슨 일이지? 선생님, 저희 선생님을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저희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지키려고 김진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윤미정은 그의 눈물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차가워졌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는 오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울어도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어. 나는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리고 네가 가져온 이 종이 쪼가리도 마찬가지다.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윤미정은 김진호가 쓴 탄원서를 찢어버렸다. 김진호는 찢어진 탄원서를 보며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저희가 선생님을... 김진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박태민은 그런 김진호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윤미정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이봐, 학생, 언행 조심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당신의 눈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태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윤미정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윤미정에게서 자신을 포기한 세상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윤미정에게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았다. 내 여인은... 윤미정은 박태민의 눈빛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너희는 그저 불쌍한 아이들일 뿐이야. 나는 너희를 동정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심판할 뿐이다. 윤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태민과 김진호는 텅 빈 교실에 남아 절망에 잠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지영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박태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낡은 체육 창고로 갔다. 그곳에는 강지영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샌드백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태민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가.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강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준서를 잃었던 것처럼 학생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박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강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선생님, 저를 잃지 마세요. 박태민은 강지영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강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교육청 감사관 윤미정이 학교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강지영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교장실에서 공문을 받아든 강지영은 그 사실을 2학년 8반 아이들에게 담담하게 전했다. 교실은 순간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선생님, 저희가 죄송해요. 김진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최동수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는... 강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태민의 아버지 박승철이 들어섰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야, 강지영, 너 이 씨발년이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컸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박태민은 아버지의 모습에 사색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가장 큰 상처이자 그의 가장 큰 치부였다. 그는 아버지가 교실에 나타나자 자신이 평생을 숨겨왔던 약점을 모두에게 들키는 기분을 느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꼬드겨서 내 아들을 박승철은 강지영에게 달려들려 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몸을 피했다. 하지만 강지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학생들을 보호했다. 그녀는 박승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에게 닥쳐 이 씨발년이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아들을... 박승철은 강지영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강지영은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학생들을 보호했다. 그때 박태민이 나섰다. 그는 아버지와 강지영 사이에 섰다. 아버지 그만해요. 박태민의 외침에 박승철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난생 처음 보았다. 이 새끼가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무 편도 안 들어요. 그냥 그만하라고요. 박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질려 있었다.
그는 강지영이 자신을 지키려 한 것처럼 자신도 강지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승철은 아들의 반항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교실 전체를 울렸다. 박태민은 뺨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내가 이딴 년 때문에 내 아들을... 박승철은 강지영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박태민이 다시 일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와 강지영 사이에 섰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박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절망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강지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처럼 살 거야. 박태민의 외침에 교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은 박태민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은 박태민의 용기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리지 않았다. 그들은 박태민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박승철은 아들의 외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버리고 아들을 때리고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아들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박승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강지영이 박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제 괜찮아. 강지영은 박태민을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진정한 가족을 느꼈다. 박승철의 난동은 곧 교내에 알려졌고 교장 황병철과 교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다.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박태민은 강지영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짓눌러온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서러움의 떨림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교육청 감사관 윤미정이었다. 그녀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최종 서류 작업을 위해 학교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강지영과 아이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주시했다. 그녀는 박태민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가 서류에서 읽었던 문제아 박태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있고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가장 인간적인 눈빛이었다. 그리고 강지영의 행동을 보았다.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류에는 담을 수 없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미정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류와 규정, 그리고 절차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영을 문제 교사로 단정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던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징계위원회 회부 공문은 취소되었다. 대신
강지영에게는 학생 지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짧은 공문이 전달되었다. 교장 황병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문을 읽고 또 읽었다. 윤미정 감사관은 강지영에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와 규정에만 갇혀 선생님의 숭고한 교육적 신념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관님, 저도 감사관님께서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2학년 8반 아이들에게 퍼졌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강지영을 구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태민은 교실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절망이 없었다. 그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이룬 작은 기적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강지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지영은 박태민의 집을 찾아갔다. 박태민은 홀로 텅 빈 집을 지키고 있었다. 강지영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태민아, 이제 괜찮아. 너의 아버지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선생님의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에요. 박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강지영은 박태민을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진정한 가족을 느꼈다. 인천항만고등학교 2학년 8반은 더 이상 교사들의 무덤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다. 아침이면 아이들은 먼저 교실 청소를 했고 수업 종이 치기 전에는 모두 자리에 앉았다. 떠들거나 싸우는 아이는 더 이상 없었다. 교실에는 활기가 넘쳤다. 강지영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기뻐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박태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창밖을 보며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강지영의 수업에 집중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말로, 논리로, 그리고 글로 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리더였다. 그는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는 강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최동수도 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진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김진호와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농담을 나누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폭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김진호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김진호를 괴롭혔던 자신을 후회했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다. 김진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당당하게 교실을 활보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멍자국이 없었다. 그 대신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받은 용기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그는 강지영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었다. 강지영은 아이들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준서를 잃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교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덧 학기 말이 되었다. 강지영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국어나 문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인생을 가르쳤다. 나는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가르쳤다. 강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강지영에게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했다. 그들은 강지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박태민이 대표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 김진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받은 용기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다짐했다. 강지영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은 강지영과 함께했던 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기 마지막 날, 인천 항만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교실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되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학년 8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강지영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과 함께 짧은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녀는 아이들의 성장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박태민의 차례가 되자 그는 강지영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강지영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받은 용기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태민아, 이제 괜찮아.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너의 삶을 너의 방식으로 살 수 있어. 강지영은 박태민을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에게서 진정한 가족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지영은 학교를 떠나기 전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강지영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 괜찮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강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너희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너희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박태민은 강지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강지영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네오를 잊지 않을 거야. 강지영은 박태민을 안아주었다. 그들의 품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강지영은 인천 항만고등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새로운 학교로 정은을 가게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교정에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와 함께 그들이 남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차가 교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교문 앞에 서 있는 박태민을 보았다. 그는 홀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지영은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언젠가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